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책의 작품 해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 책에 따라서 이렇게 해설글을 붙이는데, 이 해설글이 앞에 텍스트를 읽을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나 아니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등에 대한 설명, 아주 값진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책에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읽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이제 본문은 끝났고요. 293쪽부터 작품 해설이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읽어가겠습니다. 1. 독배의 의미. 그리스 연구가 알렉산더 엘리엇은 소크라테스의 재판으로부터 사형에 이르는 과정을 극화한 재판의 끝을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소크라테스. 벌떡 일어나 얼굴을 가렸던 것을 치우며,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꼭 갚아주게. 크리톤. 네, 꼭 갚겠습니다. 더 할 말이 없나? 죄송합니다. 친구입니다. 그래, 꼭 갚겠네. 더 할 말이 없나? 소크라테스 대답이 없다. 그는 마지막 1분 또는 그 이상을 평화스러운 잠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다 몹시 떨면서 숨을 헐떡이고 허공을 움켜잡는다. 얼굴을 가린 것이 벗겨진다. 소크라테스의 응시하는 눈은 굳어져 있었다. 그는 죽었다. 크리톤. 자네는 이제 이 세상에 없구나. 예, 친구요. 자네는 우리를 위해 축배를 들었네. 안티스테네스.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 내가 아는 한 세계에서 가장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 그는 죽었습니다. 크테시포스. 소크라테스가 죽다니. 말하자면 그는 인류를 위해 축배를 든 것입니다. 에우크리테스. 크리톤. 아우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다는 그의 말은 무슨 뜻인가? 크리톤. 글쎄, 무슨 뜻이었을까? 크리토볼로스. 뷸로스네요. 아버지, 이제 가시지요. 아마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때 그 말의 뜻을 알게 되겠지요. 소크라테스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닭 한 마리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소크라테스가 닭 한 마리를 빚졌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의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헌납하라고 했다는 설. 둘째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실제 인물이 있었다는 설. 셋째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은 순전한 농담이었다는 설이다. 소크라테스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이 닭 한 마리에서 찾고자 한 의미는 첫째 해석이 아닌가 싶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또는 인류를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축배를 들었다고 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마신 독배를 인류를 위한 축배로 보고 있다. 무엇을 위한 축배일까? 말할 것도 없이 인류의 쾌유를 위한 축배였을 것이다. 아테네에는 병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은 의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바치는 관습이 있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임종의 자리에 있었던 만큼 쾌유에 대한 감사로 닭을 바칠 입장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가 굳이 마지막 순간에 의신에게 닭 한 마리를 바칠 것을 유언으로 남긴 사실에는 나는 인간의 마음속에 깃들인 병을 고치려다가 독배를 마시게 되었다. 그러나 언제든 인간의 병은 고쳐져야 하는 것, 언젠가 인류가 모두 착하고 참된 마음으로 돌아가는 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나를 대신해서 감사의 뜻으로 닭 한 마리를 바쳐다오 하는 절실한 의미가 깃들여 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그가 마신 독배는 인류를 위한 축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소크라테스의 닭 한 마리의 뜻을 이렇게 풀이하면 닭 한 마리의 의미에서 우리는 지성인의 기본 자세 또는 역할에 대한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지성인이 해야 할 일은 의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감사의 뜻으로 닭 한 마리를 바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신적 쾌유를 위해 이바지하는 것이 지성인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인간 양심의 등해가 되는 것이 지성인의 참된 자세임을 보여준 것이 소크라테스를 성인의 열에 오르게 한 으뜸가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소피스트와 구별하고 필로소포스 곧 애지자라고 부른 것도 이러한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리라. 그는 지식을 호구의 방편으로 삼는 지식상이 아니라 참된 슬기를 깨우쳐주며 밝은 인류의 양심을 바탕으로 인류를 행복으로 이끄는 실천적 지혜를 추구했다. 플라톤의 대화편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이러한 평판은 내가 어떤 종류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지혜인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인간에 의해 획득될 수 있는 지혜라고 말하겠습니다. 인간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는 한도 내에서만 나는 내가 현명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을 만한 증인의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은 델포이의 신입니다. 여러분은 카이레폰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델포이로 가서 나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신탁을 구했던 것입니다. 델포이의 무녀는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신탁을 들었을 때 나는 신의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숙고한 끝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더 현명한 사람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나는 반증을 갖고 신에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인이라는 세평을 듣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관찰했습니다. 나는 그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그는 현명하지 않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무지의 자각에 도달한 소크라테스는 시대의 지도자로서 군림하여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영혼의 산파라고 자처하고 어디서든 사람들이 참된 지혜를 얻는 일을 도왔다. 그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 불가류성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겸손한 조수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지혜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 분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 탄생하는 것이며 아테네든 또는 어떤 다른 나라든 행복을 얻고 발전을 하는 경우 그 한 사람 또는 일군의 지도자나 사이비 현자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또는 대중 전체의 지혜의 집결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인간의 지혜를 인간 자신 속에서 구하면서 아테네 최고의 현자인 그가 할 일은 권력에 아부하여 일신의 영달을 도모하거나 신기한 지식을 팔아 치부를 하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 거리에 넘쳐 흐르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길어내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가 노예와도 서슴지 않고 대화한 것은 인류 공통의 지혜를 찾으려는 그의 노력이 얼마나 성실한 것이었는가를 보여준다. 지성인이란 무엇인가? 고고한 자가 아니다. 전문 지식, 특수 기술, 풍부한 정보를 갖고 이를 무조건 판매하는 자도 아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착한 인간성을 자각하도록 도와주는 자, 따라서 인간에 대한 충분한 존경심과 두려움을 갖고 올바른 역사의 방향을 가려내며 대중 속에서 대중의 슬기를 깨우쳐주는 조수, 그리하여 인간성에 깃들인 모든 악을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자,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지성인의 역할인 것이다. 그래서 변명에서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한다. 여러분이 나에게 소크라테스, 당신은 다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탐구하거나 사색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보다는 신에게 복종할 것이며 나에게 생명과 힘이 있는 동안에는 지혜를 애구하고 지혜를 가르치며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따르겠다고 한 신은 소크라테스 자신의 양심이었을 것이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다이몬의 금지하는 소리를 듣고 이 말에 복종했다고 했으며 이 다이몬의 소리는 끊임없이 그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일깨워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의 양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이 본다면 소크라테스의 양심은 끊임없는 자기 부정의 원천이었다. 가혹한 자기 부정을 통해 새로운 자기를 세우려는 부정의 정신은 소크라테스의 이성의 원천이었고 용기의 셈이었으며 정의와 덕의 근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의 정신이 인간의 가장 값진 정신이라는 사실에는 고금을 통해 변함이 없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선량한 시민이었다. 아테네 시민 이상의 존재도 이하의 존재도 아니었다. 그가 하고자 한 일은 아테네 시민의 양심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다. 흔히 철학 또는 사상과 사회의 괴리를 말하면서 생활과 사상이 일체가 되었던 시대가 그리스 시대였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 전형을 소크라테스에게서 보는 것이다. 그는 결코 아테네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즉 그는 그가 사는 시대의 사회에 가장 충실한 지성인이었다. 그가 구원하고자 한 것은 아테네 시민이요 아테네였다. 단지 그는 일시적인 기술적 처리로 잠시 위기를 멈추게 하는 잔재주를 외면하고 아테네를 영원히 살리는 길, 아테네가 인류의 영원한 이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회생하는 길을 모색했던 것이며 그 길을 인간의 영혼의 정화, 곧 이성의 순수하고 자유로운 발휘에서 구했던 것이다. 진리의 소유가 아니라 진리의 발굴이 지성인이나 사상가, 더 나아가 인간의 역할이 아닌가. 유일, 불변, 절대의 진리를 인간이 소유할 수 있다면 인간은 더 이상의 진보를 바랄 필요도 없고 진보는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진리는 항상 새로이 발굴되는 것이며 진리 발굴의 광맥은 바로 그 사상가가 태어난 시대요 사회다. 그 시대의 상황이나 그 시대의 사회를 떠나서 생생한 진리가 탄생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사는 시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진리를 발굴하려고 노력한 그 시대의 사상가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소크라테스의 위대성이 조금이라도 손상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의 위대성은 더욱 빛난다. 그는 공허한 이론가가 아니라 철저한 실천가였기 때문이다. 그가 몸소 보여준 실천이 인류의 불멸의 지혜로 숭앙되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사는 시대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아테네는 멸망하여 역사책 갈피 속에 잠들었지만 아테네인에게 독살된 소크라테스의 슬기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까닭은 그가 공허한 농병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가였다는 점에 있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이 여러분에게 보내준 선물인 나를 처벌함으로써 여러분이 신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변명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형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나와 같은 사람을 다시 쉽게 찾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익살스러운 말로 말한다면 신이 이 나라에 보낸 일종의 등해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거대하고 기품 있는 군마와 같아서, 여기서 군마란 얘기는 군대 말입니다. 바로 거대하기 때문에 운동이 둔하며 따라서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아테네를 생각하는 소크라테스의 절실한 심정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소명의식이다. 자기가 사는 시대와 사회에 대한 투철하고 불굴하는 사명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시대나 사회에 순응하는 우둔한 시대의 노예는 아니었다. 오히려 자꾸 우둔해가는 거대한 군마처럼 타락과 몰락의 현상을 보이는 아테네의 각성의 새바람을 일으키려는 한 마리의 외로운 등해였던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사명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의 사명감은 그의 부정의 정신에서 발원한 것이었고 철저한 부정의 정신은 바로 자유의식이 아닌가.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신을 믿지 않고 청년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고발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소크라테스처럼 오직 이성에만 충실하고 마치 걸어다니는 양심처럼 비난이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시와 비를 가리며 자유롭고 대담하게 자기의 소신을 말하고 실천하는 사람, 또한 가차없는 질문과 추구에 의해 인간을 시험하고 그 사이비 지식을 적발하여 다른 사람의 자부심 또는 허영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 한마디로 철저한 비판자였던 사람은 귀찮은 존재로 염오를 받고, 염오란 얘기는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적을 만들게 마련인 것이다. 지성인은 항상 그 시대에 대한 반항자라는 일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라고 한다면 지성인은 눈먼 다수자에 의해 적대시대는 아군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아테네 시민을 인간의 이성에 눈뜨게 하고 덕을 닦아 참된 행복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신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여기고 비판과 음미를 멈추지 않은 소크라테스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를 두려워하는 적들의 모진 공격을 피하지 못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세인의 주목을 받고 경계의 눈초리를 받게 된 것은 그를 열렬히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명문의 자제들인데다가 특히 수재였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대중을 선동하여 권력을 추구하는 선동 정치로 아테네의 민주 정치가 탈바꿈한 시대에 있어서 소크라테스는 정치가와 소피스트들의 질시의 대상이 되었고 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탁을 하기 위한 순방 과정에서 더 많은 적을 만들었던 것이다. 여기서 신탁이란 얘기는 신에게 가서 질문하고 신의 지시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신으로부터 계시받는 걸 신탁이랍니다. 소피스트들은 새로운 교양을 구하는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등장한 직업교사였다. 그들은 그리스의 주요 도시를 편력하며 강연을 하고 또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신기한 지식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특히 중요시한 것은 수사 능변의 술이었다. 대중선동이 권력에 접근하는 첩경이었던 당시의 아테네에서는 능변은 정치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확고한 주장도 식견도 없는 대중을 움직이는 데는 능변 이상의 무기는 없었다. 이러한 능변술 또는 수사학의 최고 목적은 무력한 이론을 유력한 이론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프로타고라스의 말이기도 하다. 프로타고라스는 소피스트들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즉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개개인이다. 따라서 사고에 있어서나 행위에 있어서나 보편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주관주의, 상대주의가 된다. 이와 같은 절대적 진리 내지는 가치에 대한 신념을 갖지 못한 소피스트는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무이상, 무정견을 가르쳤고 따라서 수사학의 목표인 무력한 이론을 유력한 이론으로 만드는 것도 진리든 진리가 아니든 이를 개의치 않고 오직 교묘한 말솜씨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잔재주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트라스마코스의 방자한 정의의 규정, 즉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주장도 이러한 배경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요컨대 소피스트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신념도 진리 발굴의 용기도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소피스트가 환영받고 또 이러한 소피스트마저 귀찮아서 추방해버린 중우정치의 고장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는 눈 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건전하고 뿌리 깊은 사회가 아니면 정론은 항상 외롭고 적대받기 마련이다. 여기서 중우정치란 얘기는 무리중자의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결국은 나쁜 지도자, 우둔함의 집단지성으로 집단지성에 반대되는 그런 바보 같은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끊임없는 선동 속에서 문자 그대로 나쁜 이론을 좋은 이론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회에서는 정론이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지성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에 아부하거나 아니면 현실 도피 안일한 길을 택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지성은 잠드는 것이 아니라 잠적해버린다. 아무런 알리바이도 없이. 소크라테스의 비극은 아니한 지성인의 길 중 어느 것도 택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는 권력에 아부하지도 않고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과감하게 현장에 뛰어들어 정면으로 그 시대, 그 사회의 병과 싸운 것이다. 다만 그는 무기를 들고 권력을 탈취하거나 가만히 설로 기만하지 않고 진리와 정의로서 싸운 것이다. 그는 잠든 아테네 시민의 양심을 깨우기 위해, 다시 말하면 아테네인의 자유의지를 소생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지성인이 그 고유의 부정정신과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자유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그는 부정할 구체적인 현실이 필요하고 이 현장에서 진리의 증인이 되는 길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었다. 소크라테스 그는 오직 아테네 시민이었고 또 정직한 아테네 시민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시민이 되었다는 패러독스를 남겼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셔야 했던 까닭은 그 시대인들의 무지 또는 진리에 대한 외면에 있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일생 동안 한 번도 그의 태도를 바꾼 적이 없었는데 왜 말년에 이르러서야 기소되었을까? 그 이유는 아테네의 정치적 몰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페르시아 전쟁에 대승한 아테네는 흉흉의 극에 달해 페리클레스 시대는 아테네의 황금 시대가 되었으나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참패한 후에는 하루아침에 그 위세가 꺾여 스파르타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전 그리스 지배의 야망이 좌절되고 이어 30인 전제자의 공포정치에 시달리다가 다시 민주정치로 돌아와서 오직 복고만을 꿈꾸고 새로운 진취성을 무시했던 반동의 시대가 되었을 때 많은 사이비 애국자, 특히 보수적인 애국자들은 이러한 불행과 몰락의 원인을 새로운 사상, 특히 그 무신앙에서 구했다. 그들은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국가나 국민의 복지는 신들의 은총과 수혜에 달려 있다고 민중은 믿고 있었으므로 그동안의 불행이 신을 믿지 않음으로써 생긴 것이요, 신의 노여움의 발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럴듯한 이유가 되었다. 아낙사고라스나 대표적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조차도 무신앙의 제목으로 기소되어 아테네로부터 도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보수적인 애국자들은 민중에 영합하는 일면도 무시하지 않으며 위험사상의 박멸에 나섰다. 침묵이 호신책인 무지와 선동의 와중에서 소크라테스는 침묵의 미덕을 발휘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그 결과로 그는 무신론자, 청년을 타락시킨 자로서 고발된 것이다. 원래 소크라테스는 신탁을 믿고 신에게 공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다만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적 색채가 강렬한 신앙이었다. 그는 전통적 신앙을 인정하면서도 그 비도덕적인 면은 신랄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그는 다이몬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보수주의자들은 새로운 신을 끌어들인다고 비난했던 것이다. 이것이 그가 무신론자의 혐의를 받은 원인이었다. 또한 그는 아테네의 일반적인 풍조는 도외시하고 정치 생활을 기피하고 청년을 가르친 데만 열중하였으므로 공민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유능한 청년을 타락시킨다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는 거리낌 없이 중우정치 내지는 독재정치로 흐르기 쉬운 민주정치의 약점을 지적했던 것이다. 네, 중우정치라는 게 이제 사람들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즉 우매한 대중을 만들어서 일부가 통치한 정치입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한 오해와 증오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오다가 정치적 몰락의 한 징조로서 폭발된 것이다. 요컨대 당시 아테네에 있어서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이것은 그의 양심이 스스로 초래한 필연적 귀결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죽음이 유일한 보상임을 알면서도 참된 지성인의 양심과 정의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는 바에는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오히려 영광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소크라테스의 죄는 중대한 것이긴 했지만 그가 법정에서
불손한 말을 삼가고 연명을 애원했더라면 그는 무죄나 가벼운 처벌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첫 번째 투표와 근소한 차이로 유죄를 결정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양심을 어기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소크라테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사상을 법정에서 토로하였다. 우리는 변명에서 소크라테스의 자유인으로서의 늠름한 면모에 접하고 무한한 감동을 받는다. 끝까지 자유인으로 남기를 택했던 그에게 사형은 당연한 결과였다. 판결을 받고도 우연한 사정으로 소크라테스는 30일 동안을 옥중에서 지냈다. 그동안 크리톤을 비롯한 친구들의 주선으로 탈옥의 기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그는 아테네 시민과 신들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록 악법이라 하더라도 국법에 복종함으로써 떳떳한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탈옥을 권유하는 크리톤을 힐책한다. 대화편. 크리톤은 이와 같은 그의 신념이 토로된 대화편이거니와 크리톤에서 그의 성자다움은 역력히 나타나 옥깃을 여미게 한다. 그뿐 아니라 파이돈에 토로된 영혼 불멸의 신념과 엄숙한 임종은 우리들에게 인간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숙고하게 만든다. 자기의 신념을 위해 살던 소크라테스는 신념을 위해 죽은 것이다. 어둠에 가려져 빛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리는 어디까지나 진리라는 신념은 그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정신과 생활의 기본이었고, 따라서 그는 진리에 대한 증언을 위해 죽음을 서슴지 않고 받아들인 것이다. 그의 죽음은 그의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며 그의 사상의 정점이었다. 그가 죽음을 피했더라면 그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감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는 정신의 위대성과 자유의 절대성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가졌던 행복한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의 죽음은 자유롭고 용감하고 성실한 인간의 최대의 영광은 진리를 위한 죽음임을 증언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죽음의 용기를 갖지 못한 자는 역사와 인류에게 진리를 증언하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없음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자연철학에서 인간학으로 전환시킨 최초의 철학자라는 철학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니와 그에게 있어서 인간은 폴리스적 인간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소피스트를 비롯한 그리스 철학자는 공통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폴리스적 인간의 문제를 각자의 문제로서 주체적으로 다루고 또 이러한 문제를 개념적으로 규명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독자성을 갖는다. 폴리스적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행복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성을 잘 가꾸어야 한다고 했다. 예지인이라는 인간관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는 폴리스적 인간의 본질을 이성에서 구했던 것이다. 이성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특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덕의 기본 조건으로서 지를 말한다. 여기서 지는 알지자입니다. 덕은 곧 지라는 것이다. 즉 알아야 사람은 착해지거나 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닦기 위해서는 먼저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하고 하는 행위는 비록 그것이 선한 행위라 하더라도 덕은 될 수 없고,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 다음에 이를 몸에 익힐 때 비로소 덕이 생긴다. 그의 지덕일치 또는 지행일치의 사상의 근저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그의 중심 사상이 놓여 있다. 결국 소크라테스의 자각에 중점을 두고 다시 읽겠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자각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무지의 자각에서 진지에 도달하려고 했고 진지에 의해 획득되는 덕을 실천하는 데서 인간의 주체성을 살리려고 했다. 여기서 진지는요, 참 진짜의 알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에 도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자각시키는 방법이 영혼의 삼파술이라고 일컬어지는 문답법이었다.
문답법은 일정한 기성의 지식을 분양하는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갖고 있는 편견과 오류를 비판하고 지적해 줌으로써 스스로 자유로운 입장에서 이전에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일종의 자기 비판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진정한 이성에 눈뜨게 하여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방법, 곧 눈먼 영혼의 깊은 잠을 깨워서 진정한 자기와 진정한 자유를 자각시키는 방법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며, 이 문답법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여실히 재현되어 있다. 그는 인간의 자유와 이성의 자유를 자각을 통해 실현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는 인간의 내면성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었고 내면성의 뿌리는 양심에 있다고 믿었다. 그가 중요한 일은 다이몬의 소리에 따라 결정했다고 한 것만 보아도 인간의 내면의 소리, 곧 양심의 소리를 얼마나 귀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이성과 양심의 도덕과 철학을 스스로의 삶을 통해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보상으로 준 시대는 결국 이성과 양심이 없는 시대, 자유와 자각을 두려워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마신 독배에는 이성의 살해, 양심의 살해, 자유의 말살이라는 의미가 깃들여 있다. 그런데 인간의 개인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이성과 양심과 자유가 박탈되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 편견과 불의와 자의와 방종이 날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델포이의 신탁처럼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어떤 박해, 어떤 권력으로도 인간의 양심과 이성과 자유는 살해되지 않는 것임을 증언한다. 그러므로 그의 독배는 불멸의 이성과 양심과 자유에 대한 축배가 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변명을 이렇게 마치고 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기 자기의 길을 갑시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은 오직 신만이 알 뿐입니다. 얼마나 떳떳한 자세이며 확고한 신념인가. 이성과 양심과 자유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감히 무서워 입 밖에도 내지 못할 말을 하고 있다. 그의 이 말은 인간의 이성과 양심과 자유는 불멸이며 결코 지상에서 제거되지 않을 것임을 절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성과 양심과 자유가 살아있는 한 인간의 지성이 있고 지성인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소크라테스는 존재할 수 있다. 그렇건만 지성인이 존재하는 사회에도 소크라테스는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명백하다. 주체적 신념과 용기의 결여가 그 이유인 것이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소크라테스의 재생은 오직 소크라테스적 자유인 기질로부터만 가능할 것이다. 제일 처음에 닭 한 마리의 의미를 생각했다. 의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인간의 병이 쾌유되는 날 바쳐달라고 한 닭 한 마리의 의미를, 이 닭 한 마리를 갚을 책임은 크리톤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온 인류가 소크라테스에게 진 빚이며 온 인류가 모든 사람에게 진 빚이다. 그러나 이 빚을 갚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인간의 병이 쾌유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자유롭고 순수하게 발휘되고 인류의 영원한 이상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빚을 갚을 날을 더 지연시키고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만일 빚을 갚을 날을 지연시키고 있다면 인간의 병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징조이다. 그리고 양의가 없다는 증거다. 여기서 양의란 얘기는 좋은 의사입니다. 즉 우리를, 이건 뭐 꼭 메디컬 닥터가 아니고 사상적으로도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성과 양심과 자유를 병들게 한 원인을 가려내서 희생의 길을 열어줄 양의는 누구인가?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시대보다 더 우수한 지성인이 양산되는 현대에 왜 양의가 없는가?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양의가 없는 이유는 다 알고 있다. 즉 닭 한 마리의 빚을 잇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갚겠다고 나설 용기와 신념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적 인간에 자족하고 전자과학적 정밀성에만 만족하는 인간의 로봇화 현상, 자유의 상품화 현상, 양심의 기능화 현상을 극복하는 소크라테스의 처방은 한마디로 끝날 것 같다. 지성은 용기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마신 독배의 의미가 아닐까. 네, 이제 다음 소제목입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위험과 공포에 단호하게 직면하는 정신적, 도덕적 힘이 용기다. 그러므로 작든 크든 위기를 맞이하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용기이며 용기 없이는 위기의 극복은 불가능하다. 물론 용기가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용기 없이는 위기에 당당하게 직면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겁과 만용의 중용이 용기라고 했고 이 중용을 아는 데는 사려라는 지적 덕이 요구된다고 했거니와 진정한 용기는 우선 이성적이기를 요구한다. 합리적인 정세 파악은 주체적 결단의 기반이 되는 것이며 용기는 주체적 결단과 그 실천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다. 주체적 결단은 용기의 원천이다. 여기서 결단은 행위에 있어서의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최후의 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결단에는 물론 사회적인 여러 조건 등 객관적인 조건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근원적인 것은 나 자신의 의지에 의한 주체적 선택인 것이다. 가장 참되고 훌륭한 자기를 선택하고 그러한 자기를 통해 가장 참되고 훌륭한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결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단을 원천으로 하는 용기는 생명의 물리적 힘 그 자체일 수도 없고 단순한 반항의 힘도 아니다. 현 존재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는 것, 따라서 자유로운 결단을 위해서는 죽음도 각오한다는 것, 여기에 진정한 용기가 성립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용기에는 무한한 책임이 따른다. 위대한 용기를 실증한 사람으로서 소크라테스를 드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는 신이 아테네로 보낸 아테네의 등에 이며 걸어다니는 아테네의 양심이었다. 그가 변명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테네는 거대하고 기품 있는 군마와 같으나 거대하기 때문에 운동이 둔해서 이를 각성시키는 등해가 필요하고 그 등해가 바로 자기라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일종의 소명의식이었다. 그의 선택은 타락과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아테네를 세계 중심으로 재건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의 지배적인 풍조에 비판적이었다. 아테네를 구제해야 한다는 그의 사명감은 허위에 대한 비판과 부정으로부터 출발된 것이었고 진리를 위해 투쟁하는 참된 용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다. 그는 신랄한 비판자였다. 그는 아테네의 썩은 현실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 대가는 청년을 타락시키고 폴리스의 재신을 모독했다는 죄명 아래서 사형을 받는 것이었다. 그의 용기는 재판 후 그가 태연히 독배를 마신 데에 집약되어 있다. 독배를 마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용기의 두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 그가 독배를 마시게 된 원인은 그의 현실 부정에 있었다. 아테네의 윤리적 재건을 염원하는 소크라테스로서는 목전에 부패한 현실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런 부정을 통해서만 아테네 시민을 이성과 진리에 눈뜨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용기는 현실을 부정하는 용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옥중에서 크리톤이 탈옥을 권유할 때 그는 설령 악법이라 하더라도 국법에 복종하는 것이 자기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면서 탈옥 권유를 물리친다. 여기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봉착한 문제 상황을 보게 된다. 그는 법정에서의 변명을 통해 그에 대한 재판이나 판결이 부당한 것임을 명백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유죄가 인정되고 사형 언도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부정하려던 현실에 의해 좌절을 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신념과 용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그는 부당한 법과 재판관에 의해 부당한 재판을 받은 만큼 탈옥에는 일종의 정당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의 탈옥은 그의 철저한 부정정신으로 보아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탈옥을 거부한 것은 그가 부정하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부당한 판결로 죽음을 강요하는 현실에 복종하겠다는 것은 현실의 부정으로부터 현실의 긍정으로 발전된 것이다. 그는 불가항력적인 부당한 권력의 강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현실의 부정에서 현실의 긍정으로, 곧 극에서 극으로 옮겨간 그의 태도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실의 긍정이 결코 그에게는 구원의 길이 아니었고 오히려 죽음의 길이었다는 점이다. 재판 그 자체까지도 비판하던 소크라테스가 그만큼 철저한 부정정신의 소유자이던 소크라테스가 태연히 독배를 마심으로써 그러한 현실에 수긍했다는 사실은 용기의 또 한 측면, 곧 현실을 긍정하는 용기를 보여준다. 파이돈에서 도도하게 진술한 내세에 있어서의 영생에 대한 신념이 죽음을 태연히 맞이하고 가혹하게 부정하던 현실을 긍정하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른 면에서 그의 현실 긍정의 원칙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용기의 두 측면이다. 곧 용기는 현실을 긍정하는 한 면을 갖고 또 한 면에 있어서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용기는 현실의 완전한 부정에서는 탄생될 수 없다. 참으로 용기 있는 자는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일단은 자기가 놓여있는 구체적인 현실의 긍정이 필수적인 것이다. 용기가 어떤 현실을 부정하려는 비판의식, 자유의식의 발로인 한 용기는 부정할 구체적인 현실이 필요하고 이 현장에서 진리를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현실의 긍정은 현실의 수능이나 현실의 수동적인 수용을 의미하진 않는다. 소크라테스의 경우 1차적 선택은 아테네라는 현실의 근원적 긍정이었다. 그는 아테네를 멸망시키거나 아테네로부터 도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테네를 사랑하고 아테네를 재건하려는 염원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아테네 안에서 미움받는 등의 역할을 한 것이다. 아테네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테네에 반항한다는 역설이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것은 그의 근본적인 긍정에 철저하려는 용기였다고 볼 수 있다. 현실 도피와 현실 부정을 동일한 것으로 보려는 착각이 있다. 그러나 현실 부정이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님을 보여준 것이 소크라테스의 용기였다. 앞에서 진정한 용기는 이성적이고 주체적이며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거니와 현실 도피에서 이성적 주체적 태도를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실 도피는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 도피는 위험이나 공포에 단호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힘의 발휘가 아니라 반대 위험감 또는 공포감의 소상이다. 가능한 한 감정적으로나마 현실 없는 것으로 가장하려는 일종의 감정적 반응이 현실 도피이며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비겁의 소상이다. 현실 없는 것으로 돌려버리려는 태도이기 때문에 대결할 대상이 없다. 투쟁 없이 패배를 자인하는 태도인 것이다. 현실 도피에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부정하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그것이 최대의 현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기만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조국의 현실이 역겹다고 해서 조국을 무화하려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대결해야 할 역겨운 현실은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무화라는 얘기는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현실로부터 도피한 자는 행동할 이유도 행동할 장소도 대상도 없다. 현실 부정은 현실 도피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관념적인 현실 부정과 행동적인 현실 부정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현실 부정은 궁극적으로는 부정행위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관념적인 현실 도피는 흔히 현실 도피자의 자기 합리화에 그친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아무리 잘 보아주어도 지적 유의에 지나지 않는다. 용기는 행위에 나타나는 것이며 결단은 행위를 통해 구현된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부정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행위를 요구하고 따라서 행위의 구체적 대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과정에서 정신적 도덕적 힘으로서의 용기는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행위의 구체적 대상은 무엇인가? 부정하려고 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현실이다. 현실 도피가 현실을 전적으로 긍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라면 현실 부정은 일단은 현실을 긍정한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의 부정은 현실을 초월하려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출발점에는 근원적인 긍정이 필요하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도덕적 타락을 부정한 것이지 아테네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도덕적 타락이라는 현실을 담고 있는 아테네는 소크라테스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비록 거기에 부패와 부정과 타락이 충만해 있다 하더라도 아테네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화할 수는 없었다. 그의 근원적인 선택은 아테네였고 아테네에 대한 긍정이 그의 용기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반문이 가능하리라. 아테네 자체를 긍정한 것과 아테네의 현실을 긍정한 것은 다르지 않는가? 이것은 마치 실체와 현상을 구별하려는 방법과 같다. 아테네라는 실체가 따로 있고 아테네의 일시적 현상으로서의 현실은 이와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아테네의 실체와 아테네의 현상을 구별하는 것은 적어도 행위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행위의 구체적인 대상으로서는 아테네는 바로 그 현실 이외의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이 따로 있고 조국의 현실이 따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조국은 바로 역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실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긍정하려는 현실과 부정하려는 현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변적인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긍정하면서 부정한다는 역설이 성립하고 긍정 즉 부정이며 부정 즉 긍정이라는 변증법적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전제하고 이상에서 한 말을 음미해야 한다. 우리가 부정하려는 현실은 역사적 귀결로서의 현실이다. 그 안에는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온갖 것이 현존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긍정하려는 현실은 현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곧 그것은 시간으로는 현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가 포함되어 있다. 현실에 잠재해 있는 가능성을 통해 이미 미래를 선취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부정하려는 것은 현재적 현실이며 긍정하려는 것은 미래적 현실이다. 소크라테스가 부정한 것은 현재 아테네였고 그가 긍정한 것은 현실 속에서는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 도덕적 자각까지도 실현된 현실 속의 미래 아테네였다. 여기서 현재 속의 미래 아테네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현재 속의 미래 아테네였다. 만일 현재적 현실, 곧 목전의 실현, 전개되어 있는 현실을 긍정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현실에 대한 수능 내지는 추종이다. 진정한 현실 긍정은 미래적 현실, 곧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자신의 주체적 결단에 의해 선취된 미래가 가능성으로서 깃들여 있는 현실을 긍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긍정을 지금까지 근원적 현실 긍정이라고 표현해 온 것이다. 앞에서 결단은 용기의 모태라고 하였다. 결단은 용기의 구체적 내용이며 그 대상은 현실이다. 그러므로 용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다. 용기에 대한 수많은 이론에서보다 소크라테스의 구체적인 용기에서 더 많은 감동을 받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결단은 주체적 선택이며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취한다. 우리의 선택은 항상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다. 결단 그 자체는 모험이다. 여기에는 얼마나 정확하고 합리적인 현실 분석이 수행되었는가? 현실이 갖고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미래는 공상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토대로 해서만 가능하다.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 난 문제가 따른다. 샤르트르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선택은 결국 세계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영원히 떠맡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선택한 것이 그 국가에 남기는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면 결단의 무서움을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단은 진정한 용기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비겁한 자는 결단을 회피할 것이며 만용밖에 모르는 자는 결단하기 전에 행동부터 시작할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성실을
다 기울였다는 자신의 선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죽음도 불사한다는 신념, 그것이 인류를 위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확신. 용기 없는 자라면 이러한 결단에 도달하기 전에 절망하고 말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도 피해 아니한 처세술을 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요구되는 용기는 근원적인 현실 긍정을 하는 용기일 것이다. 이러한 용기의 구현을 우리는 소크라테스에서 보는 것이다. 네, 이제 다음 소제목입니다. 3.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스턴은 역사 철학을 말하면서 아무리 위대한 사상을 품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경륜을 갖고 있더라도 이것이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는 한 역사는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거니와, 플라톤이 없었더라면 소크라테스는 역사적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충실한 제자 플라톤이 스승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소크라테스 행적을 기록해 놓은 대화편이 소크라테스를 알려주는 유일한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생애는 쉽게 알아볼 수 있으므로 소개하지 않고 소크라테스와의 관계만을 간단히 적기로 한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난 것은 20살 때였다고 한다. 이때 그는 아테네 청년, 누구나가 그랬듯이 정치를 지망하는 청년이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를 알고부터는 그의 영향을 받아 철학 연구에 전념하고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할 때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스승이 사형당하는 비극을 겪고 그는 정계 진출의 뜻을 버렸다. 스승의 죽음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던가를 알 수 있다. 그가 스승의 죽음에 직면한 것은 28세 때였다. 그는 기원전 387년 아테네의 서쪽 아카데모스에 학원을 짓고 여기서 여생을 연구와 저술에 전념하였다. 플라톤의 저술은 28편이 남아있다. 가로 열고 기타 플라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적지 않으나 플라톤 연구자들은 28편만을 인정하고 있다. 괄호 닫고. 그중 변명과 서한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화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대화편에는 대부분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에 대한 존경심을 알 수 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사상의 충실한 계승자였다. 동시에 그는 스승의 사상을 발전시켜서 체계화한 독창적인 사상가였다. 따라서 대화편의 주인공이 소크라테스로 되어 있더라도 과연 그것이 전부 소크라테스의 사상인가 하는 점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플라톤의 사상이 진술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발전시킨 플라톤의 사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플라톤 연구가들은 플라톤의 초기의 대화편은 소크라테스의 충실한 재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중기 후기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라톤의 독특한 사상이 표현되고 있다고 본다. 중기 이후의 대화편에서 나오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화된 소크라테스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적인 연구가 아니면 이러한 문제를 중요시할 필요는 없을 줄 안다. 그것이 누구의 사상이든 우리는 거기서 정신의 양식을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목할 대화편,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 중 변명과 크리톤, 향연은 초기 40세까지에 속하고 파이돈은 중기 60세까지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네 편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충실히 재현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줄 안다. 여기서 40세, 60세라는 얘기는 플라톤의 나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니고요. 변명, 크리톤, 파이돈 이 세 편은 소크라테스의 재판으로부터 사형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세 편을 통해서 우리는 재판에서 사형에 이르는 과정을 알 수 있고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짐작하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봄에 처형되었다고 한다. 그때 그는 70세였다고 전하므로 그는 페르시아와의 싸움에서 아테네가 승리하고 10년이 지난 기원전 469년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아테네에서 석공으로 일하는 아버지와 산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소크라테스도 젊었을 때는 석공으로 일했다고 전한다. 소크라테스의 전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가 초기에 소피스트였다는 것은 확실한 듯하지만
그 후의 사상적 경로나 행적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재판으로부터 사형까지를 전한 변명, 크리톤, 파이도는 소크라테스의 생애를 아는 데도 귀중한 문헌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 세 편의 대화편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인간성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이 세 편을 읽고 나면 왜 소크라테스를 성인이라고 하고 가장 참된 철인이라고 말하는지 그 까닭에 수긍이 갈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위대하다거나 플라톤의 문체가 아름답다거나 하는 이유보다는 세 편의 대화편을 통해 여실히 재현되는 소크라테스의 인간성인 것이다. 어떠한 사상도 인간을 매개로 하지 않고는 원대해질 수도 감동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다. 향연은 에로스, 즉 사랑의 신을 예찬하지만 그 끝은 소크라테스 예찬으로 맺어진다. 소크라테스의 인품을 알기에 가장 좋은 대화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그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과 함께 소크라테스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향연을 읽으면서 동성애에 관한 언급이 많고 사실상 사랑의 예찬에서도 그 주요한 대상은 동성애가 되고 있다. 이것은 동성애가 허용되던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할 것이다. 이 대화편의 궁극적 주제는 지상에서의 인간 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테네에 대한 사랑, 지에 대한 사랑임을 전제하고 읽는다면 반도덕적 이라는 느낌은 사라지려고 믿는다. 네, 여기서 반도덕적이라는 얘기는 현행의 도덕에 비춰본다면 그런 겁니다. 이게 특히 그 동성연애에 관련된 겁니다. 요즘은 동성연애를 이제 금기시 아니면 불법하는 것까지 있는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구석구석에서 인간성의 퇴폐, 인간의 부재가 절규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인간성에 접하고 강한 감명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려고 믿는다. 이런 의도에서 그리스어를 모르면서도 이 네 대화편을 우리말로 옮겨본 것이다. 가능하면 쉬운 말로 옮기려고 노력했으며 청소년들까지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번역이 되었기를 바란다. 네, 번역은 어느 출판사 편에 플라톤 편에 수록된 누구누구의 영역을 대본으로 삼고 독어 해설서와 일어 해설서 및 우리말 번역을 참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글을 쓴 황문수란 분이 남긴 글이었습니다. 네, 그 뒷글 이 작품 해설도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얘기를 많이 들어봤던 책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고전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우리 인생에서 언젠간 해야 할 숙제를 끝냈다 라는 그런 좀 홀가분한 마음을 갖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좀 난해했기 때문에 한 번쯤 더 읽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부디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한 책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즐겁고 재밌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